이론과 이론적 구조라고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안정된 회계 원칙으로서 회계 원칙의 의의는 기업 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표 등으로 보고하는 방법이다. 뭐 재무제표는 5가지 아시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회계 원칙의 필요성으로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신뢰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뒤에 보시면 목적 적합성이 나올 때는 주관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무정보의 비교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원칙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시게 돼서 주식회사의 외부 감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 기업회계 기준의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회계기준의 제정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에 수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으로서에 우리가 대체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일반 기업 회계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 회계기준을 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여기에 국제기준과 현행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가시는데 우리는 현행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현행 회계 기준에서는요, 규정 중심에서는 규칙적이고 정형화된 개정 과목을 표시하시는 거고,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개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지만 여기는요, 국제기준법은요, 손익계산서도 포괄손익계산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포함되어 있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RP 쪽에서는 국제기준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ERP 쪽에서는요. 자, 그래서 회계 중심에서는 최소 개정 과목만에 규정된 뒤 세부 순서의 배치나 형식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원칙주의입니다. 여기는 규칙에 의한 것이고 원칙 중심이다 라는 얘기고, 여기는 규칙주의다, 규정 중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본문 중심이지만 국제기준법에서는 주석 중심으로 재무상태표의 현금흐름을 중심으로서 움직여주는 거고, 여기는 개별 재무제표, 하지만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ERP는요, 통합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거래처 있어도 생산부, 물류가 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 우리 지금 현행기준표는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ERP를 많이 하는 게 이카운트 ERP라고 하는 이유가 통합으로 다 무조건 묶어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숨길 게 없다 이겁니다. 단 관리에게만큼은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자산부채 평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우린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현행 기준에서는요, 신뢰성을 중시해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때는 취득원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의 개념. 재무회계의 개념은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서 회계원칙,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하는 것으로서 회계환경 변화 등에 따라서 개정될 수 있으며, 특정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극과 극이라는 얘기죠. 상충이라는 말은요, 우리 경우 회계기준에 우선 적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재무보고서, 재무보고 목적은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으로서는 발생주의, 그 다음에 계속 기업에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시험 문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시험은 여기에요.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라고 나옵니다. 이해하십니까?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으로서는 우리가 이해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입니다. 요것은 뒤에도 나올 거지만
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요, 요것은요 극과 극이에요. 요게 상충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관계? 상충 관계.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는요 두 가지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안 쓰겠지만 요것은 주관적인 것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은 객관적인 것이 강조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기본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뭘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거래에 팔려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는 차변 항목이고 이쪽은 대변 항목입니다. 여기는 뭐죠? 자산의 증가. 여기는 자산의 감소. 자꾸 떠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자꾸 떠들어요. 괜찮아요. 부채의 증가. 더 떠들어요.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아이고 잡놈이 아니죠.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조금 떨어뜨릴게.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수익 발생.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요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요것은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들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증가 표시만 보십시오. 증가 표시만.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정해져 있죠. 비용 발생, 수익 발생. 됐습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예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왜 적었느냐? 요 증가와 발생만 이게 시산표 등식이야. 그래서 앞으로 시산표 등식은요. 시산표 등식은 요 시산표라는 것은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우리가 실기로서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있죠. 요 프로그램 열었을 때 자, 숫자 많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 아무거나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게 합계전 X산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계전 X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합계전 X산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합계전 X산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산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시산표가 무조건 뭘 줘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줘야 하는 거예요. 100% 이게. 뭐 옛날엔 계정변환장에서 많이 했지만 그거 필요 없어. 이제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줘야 한다. 합계전액 시산표도 줘야 하는 거야. 그걸 내가 무조건 시산표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발음이 안 좋아서 내가. 됐죠? 요 시산표. 그래서 시산표를 딱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엔터를 때릴게요. 자, 그래서 이 시산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쌍방에 합계를 보면 다 뭐야? 무조건 잔액만 보는 거예요. 시산표는 항상 합계 보면 바보예요. 잔액만 보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잔액만 보는 거. 다른 거 보면 합계는 쳐다보지도 마. 항상 모든 건 잔액만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잔액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항상 합계전액 세표는 항상 잔액만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요거 시산표를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기초
기초래. 기말 자산.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이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거. 잘 봐. 요렇게 얘기하는 거야. 감소 안 합니다. 공식에는요. 요 차변께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요게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이야. 요게. 그러면 대변에는 몇 가지 있어? 세 가지 있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공식 외울 때는. 그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뭐라고요?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이야. 조심하세요. 플러스 그 다음에 총 수익이 됩니다. 요 기초 자본이 여러분들한테는 포인트예요. 요거 얼른 고칠게요. 여기 인상 쓰지 마세요. 여기는 그래서 학계대학 시단표, 이 시단표는요. 그래서 유일하게 요거는 자기 검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당기 손익이 안 나와요. 모든 장부는 당기 순손실이 나와요. 유일하게 안 나오는 장부가 시산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에서 학계대학 시단표를 작성을 안 했죠? 안 했는데 결산을 해? 웃기는 거예요. 결산 못해요. 그래서 항상 실무에서 시단표 작성 다 끝났어? 시단표가 끝나야지만 결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단표를 다 맞춰놔야 돼. 차변학계와 대변학계를 다 맞춰놔야지만 결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단표를 맞추는 게 거의 70%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네. 결산에 탁탁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 1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표를 다 흡사해 놓은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게 일이거든요. 이해가십니까? 옛날에는 이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다 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침을 붙였으면 뭐냐, 전표가 있지 한쪽만 이렇게 부러져 있어. 뭔지 아시죠? 종이 넘기다 보면 한쪽만 이렇게 땡땡 부러져 있어. 그 엄청 또 모르면 또 찾아야 되거든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웬만하면 다 맞죠. 그렇죠? 시장표가 작성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게 기말 자본이 들어가잖아. 그럼 기말 자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당기 순손익이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 검증일 때 당기 순손익이 안 나오는 장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말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기초 자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요 시단표 등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계의 공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회계의 공준. 자, 요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재무제표의 기본 전제에 재무회계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본 전제는 기업 실체에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으로서 환경적 과정 또는 회계의 공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전제는 재무회계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는데 기본적 토대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요 기업 실체의 공준,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공준,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요걸 하지 말고요, 기간별 보고의 공준. 그래서 여러분들 세무까지는 이렇게 세 개, 재경이 들어가면 요거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의 기본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프린트 여기 보신 거 있었죠? 됐습니까? 회계의 기본 과정은 여러분들 보셔서 이렇게 제가 여기 살짝 지어놨지만 페이지 수 여러분들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좀 적혀 있어요. 그렇죠? 요 4번은 살짝 약하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세무에서는 회계나 세무까지는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외워라. 이해갔습니까? 회계의 공준은 몇 가지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원래 네 가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아주 좋아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건 뭐 틀렸다는 게 아니야. 왜? 세무이익까지는 이제 4번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요것은 기업실체 공준, 계속기업의 공준, 기간별 보고의 공준, 그것은 회계기간의 공준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걸 얘기해 주는 거야. 요건 좀 이따가 보시고요. 이해가 됐죠? 자, 보시고요. 그래서 기업 실체 공준은 기업의 실체를 그 소유자나 다른 기업의 실체 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의의는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할 정보의 범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계속기업의 공주는 뭐냐? 기업 실체가 예측 가능한 미래 기간에도 걸쳐서 영업활동을 계속한다는 조건에서 계속하리라는 것을 가정한다. 그 계속기업이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 의의는 기간 개념의 유도, 그다음 역사적 원가의 평가의 근거,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을 구분 근거하는 거고 감가상각비를 처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또한 여기 보시면 네 번째 거 기간별 보고의 공준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거부터 하겠습니다.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각 기간에 대한 재무 정보를 보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간별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기업들은 1년에 결산을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국세청이나 공공기관들, 한국전력 같은 데는 1년에 결산을 2번 합니다. 공공기관들은요. 이해하십니까? 됐어요? 그리고 개인회사도 거의 2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 있어. 아유, 교수님, 그게 아니고 저희 회사는요, 1년에 4번 합니다. 4번 언제 하는데요?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석 달마다 하는데, 그거는 회사에서 방침한 거고, 국제기준법, 일반의 기준법에서는 4번 하는 거 없어요. 한 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그냥 회계해서 가면 그 회사에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부가세는 1년에 4번 신고하거든요? 그때 신고할 때마다 결산까지 같이 하라. 그런 의미야. 회계감사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1기다라는 뭐냐? 다시 한번 내 손가락 봐봐. 1년에 1기다 그러면 1년에 결산을 한 번 한다라는 얘기고 1년에 2기다 그러면 1년에 결산을 2번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죠? 1년에 3기다 그러면 북한으로 가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아, 우리 회사는 4번 하는데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그냥 자체 내에서 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 회계에서 태태,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의 이연과 이연 및 발생에 대한 인정이다. 요 이연은 여기다 꼭 표시하세요.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용어에서는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 차기를 얘기하는 거야, 차기. 하지만 발생이라고 나온 거 있죠? 요 발생이라고 나오는 것은 요것은 과거예요. 요건 뭐라고? 과거. 요건 전기라고 하죠. 요거는 발생은 예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 다 써. 예상, 발생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 나중에 결산 때 엄청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여기 쓴다고 하면 여기 보세요. 결산할 때 이렇게 쭉 잡아서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종이 맨 처음에 여기는 전기 여기는 뭐예요? 요 가운데는 당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음 연도가 차기가 되는 거예요. 요 차기를 이연이라고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요 전기는 뭐라고 한다? 예상, 발생. 벌써 알잖아. 전기 때 이루어진 거니까. 이해가 됐죠?
나중에 이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보실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회계 가치의 안정 공준이라는 거예요. 회계 가치의 안정의 공준. 이런 건 뭐냐? 회계 가치를 안정하려면 전제하여 자산 부채 자본의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직원의 노력이나 청결한 공장 환경과 가치,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정보는 재무제표에 넣을 수가 없다. 뭐 객관적으로 교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화폐의 여기다. 뭐 화폐 그래서 여기는 세무에 잘 안 나옵니다. 화폐 가치 일정 기간은 안정적이다.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셔도 좋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발생주의라는 말이 뭐냐? 재무제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발생 기준을 정형하여 작성한다.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수치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당해 거래 또는 사건에 발생하는 기간에 인식하며 해당 기간의 장부에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회계처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질적 특성 요거 별표 치세요. 제일 또 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별표 치는 거는 죽어도 나와요.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통해서 제공하는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하여 갖춰야 될 속성이다 라고 나왔죠. 그 뒤에 보시면 이해가능성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무정보에 딱 요거 쭉 읽어보셔야 돼. 시작. 재무정보의 이용자가 그 정보를 쉽게 말 그대로 이해 가능성 있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여기에서 더 특이하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목적 적합성,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해야 하며 회계 정보가 목적 적합하려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치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걸 얘기해 주시는 거야. 요게 여러분들 꼭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십니까? 뭐라고 한다? 예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중요성이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요거는 적치성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걸로 하세요. 여기 잘못 나온 거야.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예피적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요거 예피적 적시성으로 바꿔주세요. 요거 지우시고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회계시험에서 이걸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적시성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이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적시성을 얘기하는 거고 신뢰성은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정보 이용자가 신뢰할 만한 회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중립성, 검증 가능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신뢰성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 강조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강조됩니다. 주관적인 건 뭐야? 그 대표이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뭐 그런 것들이고 객관적인 건 뭐야? 항상 평준화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정보이용자의 신뢰할 만한 회계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검증 가능성을 갖춰야 된다. 그 신뢰성은 외우지 마. 다 성자로 끝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하세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걸로 하세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외웁니다. 잘 들어야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목적 적합성은 예피적이야. 근데 성자로 끝나는 건 다 신뢰성인데 적시성 하나만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꼭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나중에 이거 지금은 뭐 하면 이렇게 외운다라고 생각해. 나중에 이거 다시 해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목적 적합성 뭐라고 한다? 예피적. 뭐라고요? 예, 예피적. 그 피드백 가치가 확인 가치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피드백 많이 하잖아. 그렇죠? 우리 교육할 때도 피드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원래 이 피드백도 여러분들 뭐 할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시험 볼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시험 보실 때 여기 보세요. 시험 보실 때 잘 봐. 나 미리 얘기할 거야. 여기에 용어 설명에 여기 뭡니까? 요거 있죠? 맨 꼭대기 거. 내가 시험 볼 때 모른 척하고 있을 거야. 이게 답이야. 내가 문제를 줄 거야. 알아서 풀어. 모르면 받아 적어 여기서. 답 써 있어. 그리고 요거 다 70점 이상 맞으면 돼. 그 채점에서 낼 거야. 매달 원래 내는 거야 원래. 6번인가 이거 8번인가 해야 돼. 알겠습니까? 요거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 초점하지 마. 이건 내가 아예 공개해줘. 그러니까 모르면 답 보면서 베끼지만 말고 베끼더라도 공부하면서 베끼란 얘기야. 난 그 뜻이야. 그 채점은 여기 보세요. 각자가 할 거야. 내가 해야 되는데 채점에서 날 줘. 안 맞으면 70점 이상으로 만들어서 줘. 70점 이하면 다시 봐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여기 답이 여기 있어. 넘어가. 신경 쓰지 마. 지금 여러분 합격하려고 하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보고하려고 하는 거야. 국가에다가. 이해갔습니까? 우리다가 정민씨 있지. 정민씨는 시험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까. 근데 그래도 해. 됐어요? 이건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국가에다가. 그 우리 노동 그 뭐지죠? 어디야 우리? 그래 거기 거시기. 자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 비교 가능성도 기업 내 회계정보 기관별로 비교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기관과 기관별로 비교하는 거 이건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우리 회사 내에서 비교하는 것을 계속적 일관성 있게 한 것이고 요거는 기업과 기업이 비교되는 건 통일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중요성도 있지만 재무제표상 정보가 생략되거나 잘못 기재되어 동계무제표를 기초로 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뭐라고 나왔나요? 중요한 정보이다. 그 특정 정보에 대한 인식이다. 보고에 대한 출발점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게 되시는 거고 자 그래서 보셔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 이거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걸 안 바꿔줬네. 이해갔습니까? 그 약간 내가 프린트로 대체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표시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별표. 그래서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은요 상충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평가 기준에서는 현행시가 하지만 여기 역사적 원가 재무보고에서는 중간보고서 정기보고서 순이익에서는 발생주의 현금주의 공사순이익에서는 진행기준 완성기준 투자주식에서는 지분법 원가법 대선에서는 충당금 설정 직접 차감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10층짜리 그럼 얼마 들었을까? 한 50억 든다 봅시다. 알겠습니까? 그거밖에 안 모르게 더 들겠지만 알겠습니까? 50억 든다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빌딩을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10층짜리 50억이 들어간대요.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50억을 한꺼번에 주겠습니까? 어떻게 줄래? 예? 1년씩 나눠줄래? 1년씩 나눠줄래요? 나는 1년씩 못 줘. 나는 수시로 가서 할 거예요. 내 건물인데 수시로 가서 확인할 거예요. 석 달마다 가서. 그건 목적적 합성. 1년마다 딱딱 주는 건 신뢰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목적 적합성. 알겠습니까? 그리고 1년 결산마다 가서 보고받는 거야. 근데 내 건물인데 난 1년 못 버텨. 석 달도 못 버텨, 솔직한 얘기로. 매일 가고 싶지만 매일은 없다. 석 달 기준으로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됐어요? 됐어, 안 됐어? 그런 기준으로서 목적 적합성.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그래서 대표이사의 성향에 따라서 주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이 평가되는 거고, 신뢰성은 이렇게 1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1년마다 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진행 기준마다 하는 것이고, 요거는 완성, 1년에 얼마큼 완성됐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있잖아. 요번에 또 요번에 1년 동안 이렇게 해? 근데 그걸 또 결과론을 받는 거야. 안 되면 완성이 못했으면 뭐가 또 질책이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인건비가 더 올라간다는데 뭐 자재값이 더 올라가, 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요즘에 뭐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잖아. 그죠? 뭐 오죽하면 이런 거, 인천에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뭡니까? 그 GTX 때문에 우리 집 앞에도 GTX가 들어가, 송도역이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떤 거냐? 아, 근데 무슨 얘기에다가 얘기했는데. 응? 생각이 갑자기 안 나.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이렇게 상충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거야. 자, 이런 원리로서 여러분들 봐주시는 거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요거 항상 잊어먹지 마시고요. 나중에 보실 거니까. 비교 가능성, 요거는 얘기했죠? 모든 장부는 단기, 장기가 같이 있다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단기, 정기가 같이 있어. 그래서 항상 기간별로 비교 가능성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신 거야. 제약 요인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대학교 교재이기 때문에 갖다 넣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저기 한시 아니고, 근데 요것도 가끔가다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업종별 여기도 말고 보수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요것도 요 보수주의 이해가십니까? 요 보수주의도 가끔 가다가 잘 나와. 내 별표는 못 치겠어.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수주의 뭔지 아시죠? 좀 고리타분한 얘기죠? 저 사람 보수주의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좀 답답하다 뭐 이런 거죠. 고리타분하다. 그렇지? 옛날 사람이다. 그지? 그걸 생각하셔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회계 처리 방법이 있는 경우 자산과 수익은 적은 금액으로 또는 늦게, 부채와 비용은 많은 금액으로 또는 빨리 이렇게 보고하는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보수주의 회계 처리는 단기 매매 증권은 무조건 저가법, 재고사단도 저가법입니다. 그럼 저가법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네? 네, 그럴 줄 알았어. 원가법이에요. 고가법이라는 말은 없어. 알겠습니까? 저가법의 반대말은 원가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고가법은 없어요. 그런 거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단가에 결정하는 건 물가 상승 시, 뭐, 이렇고, 구입선출법. 나중에 재고자산 수량 결정하는 법은 물가 상승 시 실질재고조사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배울 때 선의총, 이렇게 선의선출법, 구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거 배워요. 그 다음에 수량으로 결정할 때는 뭡니까? 실질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2가지 합친 거, 혼합법 이런 걸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 감가상각은 가속성분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가법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자본 지출보다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나중에 이거는 뒤에서 배운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발행 차금도 요건 정액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할부 판매는 회수기준, 공사수익은 공사완성기준, 그 다음에 수모품은 모두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소모품은 이런 식으로 보수주의의 회계 원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셔서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나중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당좌자산 거 들어가겠습니다.